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접어든 주부로 아이를 셋이나 낳아 키우고 있는 열정맘입니다. 왜 열정맘이냐고요? 혼자서 애를 셋이나 남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열정맘이 되어버렸네요. 어쩌다가 혼자서 아이를 셋나 키우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뿐인 남편이 정말 성실하게 사는 줄 알았던 남편이 가면을 쓰고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던 놈이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남편이었던 것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박에 이혼 이야기를 뱉을 만큼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죠. 누구보다 착실한 가장인 줄 알았던 남편의 대단한 이중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나쁜 인간을 욕해 주시면 속이 뻥 뚫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라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꽃을 피워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을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지만 딱히 반대도 하진 않으셨었어요. 우리 남편이 사실 저랑 연애를 할 때부터 쭉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호프집 단골이었거든요. 자주 술을 마시러 가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정이 붙게 되어서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죠. 불같은 만남처럼 저희의 사랑은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저랑 남편은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가 잘 맞았고 남편은 여심에 대해서 잘 아는 듯 했어요. 제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배려는 항상 저를 움직이게 했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솔직히 조금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아니, 호프집을 운영하다 보면 술자리에 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동네에서 작게 운영하는 거라며 돈이 되겠니? 거기다가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애매할 텐데, 너야말로 낮에 일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네 남편이 출근을 해야 할 시간인데 그게 어떻게 부부 사이에 교감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니? 엄마, 그래도 이 사람이야말로 내 운명의 짝이다 싶어서 말이야. 나랑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 봐서 그래. 과거에 어디 여자라도 많이 만나봤나 보지. 아니, 꼭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어? 아, 힘든 일이라니. 물론 자영업자가 스트레스도 많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어? 엄마, 나는 그 사람 믿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어오든 우리 사이에 큰 문제는 아닐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네가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라고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나 싶긴 하지만 아이고 그래 뭐 네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결혼이라는데 우리가 허락해야지.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네가 헤어질 것도 아니고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아유 이는 엄마는 잘 모르겠다. 끝까지 엄마는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려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처음에는 대놓고 밀어내던 엄마도 남편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열게 하려고 노력을 하자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남편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시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늘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저랑 자주 만날 일은 없었어요. 그 부분도 저희 엄마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었죠. 시집살이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엄마도 점점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에는 처음으로 우리 사위, 우리 김서방 하면서 친구분들에게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결혼식 날 대뜸 울었잖아요. 처음으로 장모님께 인정을 받은 기분이라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도 마음이 좀 그랬는지 그 뒤로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저희 가족에게선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고 저희는 투룸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이의 방을 꾸미느라 정말 정신없이 10달을 보냈거든요. 첫 아이라서 그런지 아기 용품도 하나하나 새 걸로 사주고 싶었고 몇 개월 못 입을 옷이지만 전부 다 새 것으로 맞춰주고 싶은 생각만 들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것도 사치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지만 저희는 아이를 위해서 나가는 돈은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들 첫 아이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35살에 처음으로 가진 아이에 대한 기분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저희 가족은 비로소 하나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너희 집이 방이 2개라서 좀 좁지 않니? 아유, 둘째 나오면 이사라도 가야겠다. 엄마, 이제 출산한 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무슨 둘째 얘기를 하고 그래요. 나 애 낳아보니까 둘째는 죽어도 못 낳겠어. 어떻게 둘째를 낳아서 키워? 얘는 그때만 잠깐 고통이지 또 애 낳고 나면 얼마나 이쁘니. 지금 우리 손녀딸 봐라. 아주 그냥 예뻐 죽겠지. 이런 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 낳는 고통만 없으면 애를 셋이라도 낳겠다. 애 키우는 재미는 있는데 출산의 그 고통을 한 번 더 겪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우리 아이만 생각하고 올인할래. 얼씨구, 그 마음이 얼마나 더 가나 보자. 이제 조금 더 키우면 갓난아기 냄새 맡고 싶어서 둘째 낳을까 하고 고민하게 된다니까. 엄마는 깔깔 웃으면서 둘째를 낳으려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하는 법이라고 저에게 충고를 해주셨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호프집 장사는 여전히 그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 알바생에게 들어가는 돈, 재료값, 월세값 다 따지고 나면 한 달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육아휴직을 오래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갓난 아기였지만 식구 하나가 늘었다고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아이가 돌이 될 무렵에 제가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바로 보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고 하더니만 어린이집 대기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건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슬쩍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시어머니 상당히 문제가 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뒤에 설명하고요. 아무튼 아이를 봐주실 수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시는 바람에 염치불구하고 친정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고는 출근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맞벌이가 인정이 되어서 제가 출근을 시작하고 5개월 뒤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린이집도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랑 제가 금술이 너무나도 좋았던 탓일까요? 매일같이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에 찌들어 있는 남편과 둘째 계획을 딱히 세운 것도 아니었는데 둘째가 들어서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 아이가 18개월일 때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3살 터울로 둘째를 낳게 되었어요. 애 낳는 건 첫째나 둘째나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아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묶으라고 씨없는 수박이 되라고 강요를 했죠. 남편 호프집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일을 쉬면 되겠냐고 끝끝내 거절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또 엄청난 겁쟁이거든요. 남자놈들은 하나같이 지 몸에 무슨 짓을 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결국에는 제가 또 조심조심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잘 다니던 회사에도 솔직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를 가지면서 또 한 번 육아휴직을 써야 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를 가진 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번에는 둘째 낳기 전부터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두었고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는 점이 가산점이 되어서 다행히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째를 낳고 몸이 많이 상해서 몸조리를 하느라 바로 복직을 하진 못했어요. 아이가 둘이 되니까 책임감은 점점 늘어나고 나가야 할 돈은 쉴 새 없이 쭉쭉 빠지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은 늘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없다며 입에 발린말을 많이 해주었거든요. 여보, 우리를 닮은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첫째가 이제 슬슬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 나랑 대화가 통하는 느낌이 드니까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또 애가 한창 이쁠 4살이니까 정말 어떻게 아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호프집 운영 정말 열심히 해볼게. 힘내서 해볼게. 근데 너무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둘째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 씨 없는 수박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이야.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남편은 늘 딴청을 부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있어야 할 월경이 딱 멈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만 선명하게 두 줄이 뜨는데 바로 남편 놈 등짝을 갈겨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셋째라니. 어떻게 우리에게 셋째가 생길 수가 있어? 나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셋째가 말이나 되는 소리야? 셋째라고? 이 뱃속에 지금 셋째가 들어있단 말이야? 우와. 우아는 무슨 우아야. 당신 요즘 호프집 사업도 안 되고 파리만 헐헐 날린다면서 어떻게 애를 셋이나 키우려고 그래? 아유,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호프집 접고 다른 일을 해서라도 당신이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릴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니 저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왕 뱃속에 새 생명이 생겼으니 어떻게든 잘 키워서 건강하게 출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가진 10달 동안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줄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뱃속의 아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아이인가 싶을 만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굿이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니까요. 아이를 원망하거나 탓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악재들이 겹치기 시작하니까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희에게 들이닥친 시련은 바로 남편의 호프집이 쫄딱 망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호프집을 둘째를 가질 때부터 위태위태하긴 했었어요. 손님은 계속 떨어지고 알바생들 월급까지 밀리면서 남편이 혼자 운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주말에는 가끔 가서 도와주곤 했지만 애들을 주말까지 부모님께 맡기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고 또 저도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의 호프집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었죠. 제가 가서 도움이 되려고 해도 사실 그게 쉽진 않았어요. 제가 호프집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수 연발을 했었거든요. 남편에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이는 상황에서 불황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됐죠. 근데 저는 사업을 접으면 적어도 가계 보증금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 사업이 정말 힘들었었나 봐요. 가계 보증금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가계 보증금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가계 보증금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게 그동안 애들 월급 주고 당신 생활비 가져다 주고 하느라 월세가 많이 빌려 있었어. 지금 수도세랑 전기세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내서 사실 주인집에 내가 물어줘야 하는 돈도 있는데. 물어줘야 하는 돈이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정이 딱하니까 돈을 좀 빌려주셨거든. 당신한테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 당신한테 이렇게 면목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은 몰랐어. 주인집 아저씨가 나한테 빌려준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거든. 뭐? 그 돈으로 대체 뭘 했는데? 아니, 가게 운영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진작에 접었어야지. 왜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지금 이런 불경기만 끝이 나면 어떻게든 다시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땅히 잘 되지 않아서. 남편은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장 어디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말이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말하자면 길다고 앞에서 슬쩍 넘어갔었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제대로 사고를 친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남자의 환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시아버지랑 따로 사시는 것도 시어머니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을 당해서 그런 것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자 의절까지 하시고는 어디서 소식도 없이 혼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식 때도 나타나지 않으셨었고 연락조차 되지 않으니 저는 그냥 시아버지가 안 계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사정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허구한 날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취미 생활을 하러 무슨 탭댄스 같은 걸 배우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렇고 할아버지들에게 그렇게 추파를 던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20살이 되자마자 혼자 살게 된 이유도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가 남편 사업을 정리하자마자 저희를 불러다가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네 가게 정리했다고 했지? 그러면 보증금이랑 해서 조금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냐. 나한테 딱 1,500만 원만 빌려줬으면 좋겠다. 예? 아유, 갑자기 1,500만 원은 왜요? 아니, 어머님 연금 받으시는 것도 있고 돈이 부족하진 않으셨잖아요. 아유, 그동안은 내가 남자친구한테 용돈도 받아 쓰고 했으니까 부족할 게 없었는데 내가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됐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 헤어진 건 잘 알겠는데요. 또 금방 남자친구 생겨서 저희 나몰라라 하실 거잖아요. 제가 애들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남자친구 때문에 안 된다고 매번 거절을 하시더니 갑자기 돈은 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설마 지금 와서 무슨 재혼이라도 하시려고요? 아우, 헤어졌다니까 무슨 재혼이야, 재혼은. 아무튼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돈 좀 빌려달라니까. 너네 설마 가게 정리하고 1,500만 원도 없는 건 아니지? 없어요. 그이가 글쎄 월세도 못 내고 거기다가 주인집 아저씨한테 돈까지 빌려서 저희도 지금 빚을 가지게 생겼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1,500만 원을 어머님께 드리겠어요. 저희 돈 없으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구하세요. 아니,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 지금 사는 집도 원룸이라 좁아 터져 죽겠는데. 아니, 돈을 왜 빌렸어? 너 또 어디서 허튼 짓 한 거 아니야? 아, 왜 갑자기 나한테 불똥이 튀고 그래? 허튼 짓이라니. 그저 우리 가족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하고 싶어서 노력한 죄밖에 없어, 나는. 애를 둘이나 키우니까 돈이 없는 건가? 아이고, 이걸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집을 빼서 어디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아주 여간 달방 신세라도 져야 할 판인데. 돈이 왜 필요하신 건데요? 그리고 저희 셋째도 생겼어요. 임신 6주 차래요. 어머머머, 미쳤냐 너희들? 아니, 허브지까지 정리를 하는 마당에 셋째를 낳겠다고? 아이고, 큰일이다 진짜. 아, 그럼 아이가 생겼는데 안 나와요? 어머님, 그래서 돈이 왜 필요하신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뭐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아휴, 너희도 돈 없다면서? 아유, 정말 이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부끄럽다. 그러니까 아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 시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말을 해주실 생각이 없는 듯 했죠. 그렇게 급한 돈은 아닌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임신 5개월 차가 되었을 때 아주 그냥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 필요하다는 1,500만 원이 말입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그 나이에 나이 7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상간녀 소송에 걸려서 물어줘야 하는 돈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 것이었죠. 제가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시어머니 혼자 사는 원룸에 찾아갔다가 개싸움이 난 걸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야, 이년아, 내 돈 왜 안 물어내? 나한테 1,500만 원 물어내라고 판결까지 받았으면서 당장 물어내란 말이야. 이년이 아주 뻔뻔함이 고단수야. 아이고, 이순 안나? 폭행죄로 고소라도 당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아우 내 머리털 그만 뽑고 손 놔. 뭔 나이잖아. 내 남편 꼬셔서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만데. 내가 억울해서라도 이 손 못 놓지. 야 이년아 내 1,500만 원 내놓으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씨구 며느리야? 며느리 보기 쪽팔린 줄 알아야지. 배 나온 거 보니까 임신까지 한 것 같은데 아주 쪽팔려 죽겠지. 이봐요 새댁, 당신네 시어미가 어떤 년인 줄 알아? 멀쩡하게 가정 있는 내 남편 꼬셔다가 용돈 받아 써가면서 알랑방귀 끼던 년이야. 나한테 상간녀 소송당해서 1,500만 원 물어주라고 판결까지 받아놓고 돈 없다고 모른 척하고 있는 썩을 년이라고. 네? 아이, 그럼 그때 빌려달라고 하셨던 그 1,500만 원이 설마 상간녀 소송 걸려서 물어줘야 하는 돈이었다고요? 저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법정이자가 붙어간다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쪽팔려서 동네에 고개나 들고 다니겠나 싶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주인집에 물어주어야 하는 돈, 시어머니의 상간녀 소송 비용, 아이가 셋이 되었으니 투룸 빌라를 지나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던 꿈은 저 멀리 내던지고 지금 있는 집을 정리해 원룸으로 들어가면서 갚아야 할 빚을 갚아드렸죠.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났어요. 투룸 빌라에서 원룸으로 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뱃속에 아이까지 생각하면 애만 셋인데 원룸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지지고 볶고하겠냐고요. 거기다가 첫째 아이가 5살이라서 대충 눈치도 생기고 말도 하는데 어디 가서 원룸에서 산다고 말이라도 하면 남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무직이지 저 혼자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정말 그때 저는 아주 깊은 우물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내가 벌어오는 월급에는 한계가 있고 내 뱃속에는 셋째도 있어. 우리 집은 원룸이고 여기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 방음도 잘 안 돼서 옆집, 윗집, 아랫집 전부 다 눈치가 보이는데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친정에라도 가 있을까?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 볼게. 나 정말 정신 차리고 직장 구하고 있어. 그게 벌써 3개월 된 이야기야. 당신 지금 나이에 회사 경력도 없는데 신입으로 누가 써주긴 할 것 같아. 당신은 지금 직장을 알아볼 때가 아니야. 여보, 내가 대리기사라도 할게. 낮에는 노가다라도 뛰어볼게. 아이,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주면 내가 당신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남편은 저의 손을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날 밤부터 어디서 소개를 받았다면서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이 허튼 짓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날이 가면 갈수록 배는 불러오고 남편은 매일 저녁 9시쯤 나가서 아침에 7시에서 8시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람이 반나절 밤을 새서 운전을 하니까 피곤한 건지 퇴근하고 돌아오면 잠을 자기 바빴죠. 남편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저는 출근을 했고요. 출근을 하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제가 퇴근을 할 때까지 맡겼어요. 말을 곧잘하는 5살 먹은 첫째 아이가 매일 어린이집에 자기랑 동생만 남아서 엄마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겠노라 약속을 하더니만 대리운전 일을 하고 조금 일찍 끝이 나는 일이면 집에 와서 쪽잠을 주고 아침에 인력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노가다 자리가 있나 알아보더라고요. 노가다 일이 끝이 나면 흙투성이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 옷에 잔뜩 흙들이 묻어있는 게 또 열이 받으면서도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눈에 뻔히 보이니까 잔소리도 못하겠는 마음 아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남의 사업이 망하고 빚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원망만 가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또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당신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참 안쓰럽네.
대리운전만 하든지 아니면 노가다만 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나도 월급 가지고 오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 다음 달이면 이제 출산달이야. 휴직해야 하잖아. 당신 병원비도 그렇고 산후조리 비용도 그렇고 내가 벌어서 해줘야지.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것들 맘껏 하게 해줘야지. 첫째가 미술학원 가고 싶다고 그랬다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러니까 당신 출산하고 푹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둘째 때도 3개월 만에 출근했는데 뭐 셋째라고 별반 다르겠어. 다 똑같이 출산하고 몸조리 그 정도 하면 됐지. 당신도 마흔이야 마흔. 언제까지 강철 체력 아니라고. 병원에서도 고령의 산모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 푹 쉬었으면 좋겠어. 아, 이거는 내가 일주일치 일당 모은 돈이야. 잠깐. 어머, 이게 다 얼마야? 아니, 일주일 동안 이렇게나 많이 벌었다고? 와, 이거 120만 원이잖아. 어때? 나 능력 좋지? 대리운전 몇 탕씩 뛰고 노가다 뛰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 벌었어. 이렇게 내가 매주 벌어오면 우리 금방 집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여보,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매일같이 퇴근을 늦게 해서 당신 출근하는 거 배웅도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벌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남편은 저에게 늘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불러온 배 때문에 제대로 된 포옹은 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따뜻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매일같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너 정말 출산이 코앞인데 김서방이 그렇게 무리를 해서 일을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아니 출산도 걱정이고 김서방 쓰러질까 걱정이고. 그래도 월급은 꽤 많이 받아오는 것 같아. 이렇게 벌어오면 우리 금방 다시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그리고 셋째 태어나 봐라. 아이 들어가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이야? 둘을 낳아서 키워봐 놓고 왜 또 까먹고 그러니? 그건 그렇지만 모르겠다 엄마는. 그래도 김서방이 저렇게 노력을 하니까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이다. 저는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우리 남편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만큼 저희 가족이야 걱정거리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남편 몸이 상하는 것 또한 큰 걱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출산을 앞두고 제가 출산 휴가를 땡겨서 육아휴직이랑 같이 붙여 쓰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게 되잖아요. 남편이 늘 항상 제가 출근을 하고 나서야 대리운전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고 대리운전이 새벽에 5시에서 6시쯤 끝나는 날에는 인력 사무실에 가서 오전 노가다 일을 뛰고 집에 왔기 때문에 늘 저와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쉬니까 아침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 여보, 술 마셨어? 아니, 대리운전을 뛰고 온 사람에게서 왜 술 냄새가 나지? 아니면 취객이랑 싸우다가 술이라도 뒤집어 쓴 거야? 그게 내가 술을 좀 좋아하잖아. 그래서 호프집 운영을 했던 것도 있고. 그 대리운전 일이 오늘 7시쯤 끝났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아침에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했어. 그렇구나. 아니, 나는 당신이 대리운전 하는데 술을 마셨나 싶어서 이 사람이 미쳤나 했지. 에이, 내가 대리운전으로 돈 버는 사람인데 미쳤다고 음주운전을 하겠어? 여보, 걱정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건 이번 주 주급 받아온 거. 이걸로 당신 출산 준비하자. 남편은 저에게 돈 봉투를 주면서 출산 준비를 잘 하자고 말을 했어요. 또 두둑한 돈 봉투를 가져다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셋째를 출산했고 몸조리를 돈이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렇게 일주일간 친정에서 쉬다가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룸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되었죠. 남편은 일을 하느라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었고 제가 집에 있으니까 애들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아침마다 징징거리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저희 셋째가 엄청나게 예민한 아이인 겁니다. 내려놓았다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경비실에서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애기 엄마, 사정이 딱해서 원룸에서 온 가족이 사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윗집 옆집 아랫집 할 거 없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우리도 피곤하다고. 애기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는데 저거 이사를 좀 가야 하지 않겠어? 경비 아저씨로 시작이 되었을 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 집주인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집주인이 민원을 하도 받아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했어요. 보증금도 겨우겨우 마련을 한 건데 이 돈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나 정말 막막했죠. 제가 결국 울면서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도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는데 당장 집을 구할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시어머니도 돈 없다고 남자친구가 안 생겨서 월세도 밀렸다며 난리고 저는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었어요. 거기다가 산후 우울증까지 겹치는 바람에 매일같이 창문 밖으로 훨훨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신 건지 저희 친정집에서 저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친정집에라도 들어가 살고 싶었기 때문에 냉큼 만나뵈러 갔죠.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 상상도 못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사 가기로 했다. 지금 집 팔고 빌라 전세로 이사하기로 했어. 갑자기요? 아니, 엄마랑 아빠랑 그 집에서 오래 사셨잖아. 갑자기 웬 이사? 집값이라도 올랐대요? 그래, 많이 올랐지. 그래서 빌라로 전세 옮기고 남은 돈으로 너희 살 집 하나 구했다.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살 집이라니요? 김서방이 그동안 자식들이랑 우리 딸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는 거 맘 아팠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 그 집이 25년 된 아파트라서 많이 낡기는 했는데 평수는 넓게 잘 빠졌더라고. 이제 애가 셋인데 그래도 방이 4개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유, 42평 아파트 하나 전세 얻었어. 매매할 금액은 안 돼서. 엄마, 지금 엄마네 집 팔고 엄마랑 아빠는 빌라 전세로 이사 가면서 우리 집을 얻어주었다는 거야? 그래, 이 화상아. 어떻게 나이 40이 되어서도 부모 속을 일이 썩이냐? 아이, 물론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고 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꼴을 보고 부모 입장에서 어찌 지켜볼 수만 있겠니? 안 그래?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책임져야지. 아무튼 군소리 하지 말고 이사 가도록 해. 한 달 이내에 집 빼라고 했다며 원룸 주인이. 저는 그 자리에 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시름 놓았다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 모아서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께 갚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사 준비를 했는데 이삿날 또 한 번 일이 터지고 말았죠.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들고 찾아오신 겁니다. 어머님, 이 짐은 다 뭐예요? 아, 뭐긴 뭐야. 정말 잘 됐다. 방이 4개라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여기 들어오라고 하더라. 내가 집 보증금 월세 못 내서 다 날려먹고 이번에 또 한 번 소송을 당하면서 빈털털이 돼서 여관 탈방 신세 지고 있었잖니. 또 소송을 당했다고요? 설마 지난번이랑 같은 죄목으로요? 아,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 망할 인간이 이혼을 할 마음은 없으면서 나한테는 이혼하겠다고 계속 만나자고 하니까 그 이후에 몇 번 더 만났는데 그걸 글쎄 또 들켜서 또 한 번 소송이 걸렸지 뭐니. 이번에는 글쎄 2천만 원으로 돈도 올랐다. 2번이나 저지른 집값이라나 뭐라나. 아니, 한 번 소송했으면 됐지 2번이나 가능할 줄 누가 알았겠어. 어머님, 정말 미치셨어요? 어린 손주들 보기 안 부끄러우시냐고요. 이제 겨우 첫째 손주가 6살인데 뭘 한다고 그래. 아니, 아무튼 내가 안방 좀 쓰마. 짐은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안 돼요. 나가세요. 어머님이 저지른 짓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수습하시고요. 저희 집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이라고요. 절대 안 돼요. 저 어머님이랑 못 살아요. 어머님 맨날 남자친구 집으로 불러들이시면서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얘는 내가 뭐 가족들 다 있는 데서 그럴까 봐. 손주들이야 어린이집 갈 거고 너네는 출근하고 없을 때는 잠깐 보는 거지. 절대 안 된다고요, 어머님. 당장 나가세요. 누구 허락을 맡아서 지금 여길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보,
아유,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인 거 잘 알잖아. 안방 내가 쓰라고 하긴 했어. 우리 엄마 사정이 너무 딱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인데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그래? 여태까지 나한테 잘하겠다고 우리 가족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하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뒤통수 치는 거야? 근데 안방까지는 내가 실현한 것 같긴 하고 우리 엄마 있잖아. 지금 여간 달방에서 지내고 계신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여태까지 저지른 죄는 엄마도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 사실 불륜이라는 게 뭐 엄마 혼자서 하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보 앞으로는 엄마가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하니까 딱 한 번만 믿어주고 넘어가면 안 될까? 저는 정말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제 입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 오갈 곳이 없다고 며칠만이라도 지내게 해달라고 제 앞에서 사정사정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단박에 안 된다고 내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께 각서를 받아내고서는 길어봐야 한 달,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서 나가는 걸로 약속을 받고 저희 집에 들이게 되었죠. 양심은 있는지 제일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은근히 제 눈치를 살살 살피시면서 지내셨어요. 제가 휴직 중이었으니까 막내 아이와 시어머니와 집에 있을 때가 많았는데 은근히 제 눈치를 보며 집안일도 해주시고 저에게 낮잠을 자라며 애를 봐주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편안하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것도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시작하시는데 남편이 밤에 출근할 때 같이 나가서는 늦으면 새벽 2시 빠르면 밤 12시쯤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또 무슨 바람이 나서 저러는지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육아라는 게 조금 고된 일입니까? 애를 보다 보면 지쳐서 잠들기 일쑤여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오던 말던 아이들과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었죠. 그런데 정말 상상치도 못한 진실을 저희 딸 아이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약속한 한 달이 지났는데 왜 나간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저랑 각서까지 써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시냐고요. 허구한 날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미치겠어요. 조용히나 들어오시지. 술이라도 잔뜩 드시고 오시는 건지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시간에 샤워를 하시면 우리 애들이 듣고 깬다고요. 아이고 이제는 나가노는 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네. 아니 그 각서가 무슨 변호사 공증이라도 받은 각서야?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니까 무시하겠다 이 말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지장을 찍긴 했지만 그게 뭐 법적 효력이라도 있는 각서냐? 아무것도 없는 각서지. 아우, 나 못 나간다. 약속이 다르잖아요. 한 달만 있기로 해놓으시고는 거기다가 한 달 동안 저한테 스트레스만 주시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나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상간녀 소송 당하셨을 때 그 판결문 보니까 불륜남이랑 콜라텍인지 뭔지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만났다고 하던데 설마 또 그런 데 다니시면서 새 남자 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빨리 나가라며. 내가 남자라도 생겨 어디 빌붙을 곳이 있지 않겠냐? 나도 나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정말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아들도 내가 불쌍하다고 난린데 왜 자꾸 네가 난리를 치고 그래? 우리 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모습이 이쁘다고 해준 집이라며. 그러면 우리 아들 덕분에 여기서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좀 얻어 살겠다는데? 거기다가 제일 작은 방에서 살겠다는데 왜 그래 왜?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집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위 예쁘다고 해주신 거겠어요? 딸 자식이 고생할까 봐 그러지 않았으면 하니까 해주신 거죠. 아유 시끄러워.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해라. 걔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서 절대로 나 못 쫓아내. 내가 왜 바람이 나는 줄 알아? 우리 남편이 허구한 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시집살이 당해서 내가 결국 바람이 난 거야. 그렇게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고 얼마나 고생을 해서 우리 아들을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이혼할 때 내 편 들었다고 그 점생 같은 인간이 지원은커녕 아주 개무시해서 우리 둘이 끈끈해진 거다.
서로 상처를 치유해 주느라. 그거는요, 제가 알 필요 없는 일이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달 안에 나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때 아침까지 뭔 일을 했는지 술까지 마시고 돌아와 자고 있던 남편이 깨서는 거실에 나왔어요. 토요일이라 저녁에 일을 나가기로 한 건지 남편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거실에 머리를 벅벅 긁으며 나오는데 남편까지 미워지더라고요. 고생고생해서 일을 하는 거야 잘 알겠지만 이런 짐덩어리 같은 시어머니를 떠넘긴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희 첫째 아이가 쪼르르 남편에게 달려가 안기니 어쩔 수 없이 첫째 아이를 들쳐 안고 소파에 앉더니만 저한테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월급 따박따박 잘 갖다 주잖아. 이게 뭐 일반 직장인이 벌어올 수 있는 돈이야? 내가 밤에 출근해서 아침까지 쎄 빠지게 일을 하고 또 평일에 시간 되면 노가다까지 뛰고 있는데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이 집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야. 그럼 우리가 돈 모아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은 내가 번 돈으로 한 집이라 우리 엄마 평생 모시고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네. 여보, 지금 말꼬리 잡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서 그래. 나는 우리 엄마 안쓰럽고 가여워. 그래서 말년이라도 다 못하게 손주들이랑 함께 지내면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엄마도 외로우니까 자꾸 남자를 찾는 거 아니겠어. 정말 남편이 맹목적으로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외로워서 남자를 만난다는 게 나이 70에 할 말이냐고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한숨이 늘었더니 저희 딸 아이가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배운 게 그런 거라고 똑같이 따라하는데 기가 막혔죠. 에휴, 엄마, 근데 할머니 좀 이상해. 얘 방 안에 들어가서 책이라도 읽고 있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아빠한테 제비라고 했단 말이야. 제비는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새 이름 아니야? 박씨를 물어다 줘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게 제비잖아. 얘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아빠한테 제비라고 했다고? 순간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두 사람 얼굴이 싹 굳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아빠한테 제비라고 하면서 등짝을 때렸어. 아빠랑 흥부, 놀부랑 친구야? 아빠가 박씨 물어다 줬어? 그게 무슨 소린지. 너 확실해? 할머니가 제비라고 그랬다고? 할머니가 그러던데? 어제 내가 심하려워서 깨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침에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들어왔어. 그러더니 할머니가 아빠한테 제비라고 하면서 때렸어. 아빠한테 들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비라고 그랬단 말이야. 원래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줄 때 놀부한테 들켜서 다리가 떡 하고 부러지잖아. 근데 할머니도 그랬단 말이야. 아빠한테 엄마한테 들키면 다리 몽둥이 떡 하고 부러질 거라고. 아빠가 진짜 제비야? 저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비가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제비 여자 후려먹는 그런 제비를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상황들이 묘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대리운전 한다고 나가는 시간이 늘 저녁 9시, 10시였고 아침에 일찍 끝이 나면 6시쯤, 늦으면 8시쯤 들어왔는데 매일같이 술 냄새가 났거든요. 대리운전 끝나고 사람들이랑 아침에 한잔하고 들어오는 거다 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술을 먹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가끔 평일에 노가다를 뛴다고 나가던 남편의 옷에 어느 날부터 흙 같은 게 묻어있지 않았어요. 입고 나가는 옷도 처음과 달리 후줄근한 옷에서 나름 세련된 옷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제일 의심이 갔던 것은 주급으로 받아오는 돈이었죠. 대리운전 해봐야 하루에 몇만 원이랬는데 일주일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올 수가 있냐고요. 당신 이게 사실이야?
지금까지 벌어온 돈이 여자들 등쳐먹어서 벌어온 돈이냐고. 무슨 소리야. 애가 잠결에 꿈이라도 꿨겠지.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 6살짜리 애가 제비가 뭔지 어떻게 안다고 그런 꿈을 꾸겠어? 당신 당장 빨리 휴대폰 내놔. 남편은 죽어도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휴대폰을 선뜻 보여주지 못했고 저는 강제로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서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페이스 아이디로 비밀번호를 해제하자마자 연락처 목록에 들어갔죠.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부터 통화 목록을 살피는데 나이트 47살 이연희, 콜라텍 38살 김혜수, 아주 그냥 클럽과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들의 번호가 가득한 겁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지금 제비짓을 하면서 여자들에게 받아오는 돈을 나에게 준 거라고? 아주 그 나물의 그 밥이야. 어머님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니? 이거 어머님이 시킨 일이죠? 이렇게 하면 돈 잘 번다고 어머님이 꼬드긴 거죠. 미친 거 아니야? 아주 모자가 쌍으로 내 뒤통수를 쳐? 이혼해. 이건 이혼감이야. 아유, 아니다. 내가 시킨 거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콜라텍에 가서 새로운 사람 좀 물색할까 싶었는데, 아니, 거기 이놈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냐. 그것도 웬 할줌마 손을 잡고. 이놈이 제비짓을 하면서 돈을 버는구나 싶어서 너한테 들키기 전에 그만두라고 한 게 나야, 나. 아유, 엄마. 엄마가 먼저 이거 하면 고생 안 한다고 돈 벌 수 있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어떻게 엄마가 나를 팔아먹어? 내가 언제? 그냥 그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한 거지. 그 일을 선택한 건 너잖니? 누가 보면 얘 등이라도 떠민 줄 알겠다. 그렇게 갑자기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싸우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우, 둘 다 시끄럽고 내 집에서 나가. 너랑은 이혼이야, 이혼. 감히 이런 짓을 해서 더러운 돈을 벌어와 놓고 나한테는 뭐? 대리운전이니 노가다니 그런 뻥을 쳐?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대리운전 뛰러 가는 사람이 매번 멋을 부리는 것도 이상했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수상했어. 노가다 뛰러 간대 놓고 저 여자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겠지. 그런 너랑 내가 어떻게 쭉 같이 살 수 있겠어. 어머님만 봐도 알겠어. 바람은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 그러니까 이혼해. 아유,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엄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니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난리야. 너네 둘이 얘기해라.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고. 그러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줄행랑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씩씩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구니까 놀란 건지 무서웠던 건지 서둘러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는 대화 다 하고 나면 부르라고 나가는데 남편놈 황당해서 시어머니 이름만 부르고 저는 바로 남편놈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죠. 아씨, 네가 제정신이야? 애가 셋이나 있는 새끼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냐, 이 미친놈아? 그래놓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당장 짐 싸서 니네 엄마랑 같이 나가. 여보 잘못했어. 2번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 번호도 바꾸고 연락처도 싹 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꺼져. 내가 불안해서 너 같은 거랑 어떻게 살아.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는 남편놈에게 커다란 쓰레기 봉투 3장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그 표정도 얼마나 재수가 탈탈 털리던지요.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당신한테 주는 가방도 아까우니까 거기에 짐 싸서 나가라고. 이 쓰레기 봉투에다가 내 짐을 싸서 나가라는 거야? 정말 2번 말하게 하지 마. 당신이 쓰레기인데 당신 짐도 당연히 쓰레기 아니야? 나가. 당장 나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돈 쉽게 벌어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정말 끝까지 더럽게 끝을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온갖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꺼지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제가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하자 지금은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 것 같다며 나중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터덜터덜 집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느즈마키 시어머니와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제가 그런 거 하나 예상 못했겠습니까?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문이 열리지 않고 오류나는 소리만 잔뜩 울려 퍼졌지요. 아야, 아니, 이거 왜 이러냐. 얘 며느라가야. 문 좀 열어봐라. 우리가 갈 데가 어딨냐. 얘,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하자. 여보, 내가 여보 없이 어떻게 살아? 여보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한 이유가 다 우리 가족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문 앞에서 잘못했다고 둘 다 비는데 저는 끝까지 모른 척을 하다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그 두 사람을 끌고 가자 끝까지 죄가 없다고 난리를 치던 두 사람은 저에게 너무하다며 소리까지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현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당연히 이혼소송 수순을 밟았고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 셋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저에게 오게 되었고 이혼으로 인해서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죠. 이혼을 한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앙숙이 따로 없는 사이가 된 것인지 완전히 남남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자기가 등 떠민 거 아니라고 자기만이라도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놈이 바람 피운 거나 마찬가지인 행동을 한 건 용서 못한다 쳐도 나는 왜 내치냔 말이다. 내가 지금 아들이랑도 등지고 어디 오갈 데도 없는데 내가 애들 키우는 거 봐줄 테니까 나만 좀 데리고 살면 안 되겠니? 방 하나만 주면 안 되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시덥지 않은 소리 할 때마다 전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뚝뚝 끊어버렸죠. 그 뒤로도 오갈 곳이 정말 없는지 저에게 연락이 몇 번 오더라고요. 이혼 조정 중에 말이죠. 당연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혼이 시작되고 집은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이었기에 재산 분할 소송도 아니었고요. 남편 놈 빈털터리로 시어머니와 함께 쫓겨나 버렸죠. 두 사람 서로 너 때문이라고 법원 앞에서 싸우더니 정반대 방향으로 갈라져 헤어지는데 그 꼴이 볼만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 놈은 며칠 동안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문 앞에서 떡하니 지켜주시며 남편 놈 나타날 때마다 소금을 집어 던져주셨습니다. 이 미친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밀어. 당장 안 꺼져. 너 이 새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아주 척추를 반으로 접어버릴 거야. 몇 차례 당하고 나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어쩌면 영향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많이 아파했었네요. 이 일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일이랍니다. 지금 와서 제 정신 차리고 회사 출근 잘 해가며 아이 셋을 열심히 키우는 열정맘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랍시고 어디서 일자린 구한 건지 애셋 양육비 만만치 않음에도 꼬박꼬박 보내주려고 하는 건 기특하네요. 그나마 양육비가 있어서 제가 숨통이 트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아이와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육아하랴 일하랴 정말 부모님의 도움 아니었다면 지금쯤 몸이 다 축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새아이를 다 책임진다는 그 뿌듯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네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싶은 게 요즘 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아이의 엄마로서 또 열정맘, 워킹맘으로 굳게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저 힘내볼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